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다시 찾아온 붕괴, 겨우 회복한 신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예전에 은행 최고 경영자를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번에는 시스템을 무너뜨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금융위기는 1929년의 대폭락 이후로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첫 번째 사건이었다. 미국에서는 주가가 78%나 폭락했는데 시장이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약 90%나 폭락했던 1929년과 비교해 조금 못 미친 값이었다. 역사적인 유래로 따져봤을 때 약 80년의 시간이 지나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2009년의 대침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책 이반자들은 1929년의 대폭락이 주는 교훈을 학습함으로써 대침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기술적인 정의에 따르면 경기 침체는 경기 위축이 두 개 분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공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다수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경기 침체는 당신의 이웃이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공황은 당신이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금융위기의 신호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1930년대 이후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중대한 날에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리먼이 대규모 레버리지를 활용해 모기지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림자, 금융기관들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망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여기서 그림자 금융은 공식적인 은행 부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망라한다. 투자은행은 대체로 모기지 대부업체의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리먼은 브로커 딜러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해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통해 모기지 시장에 깊숙이 관여했다. 리먼은 환매 조건 무채권 시장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장에서는 현금이 남아도는 금융회사가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차용증서를 사들이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남아도는 현금을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다른 금융회사에 빌려주는 것이 된다. 이 금융회사들은 대출 보증을 위해 모기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거래는 소량의 담보에 기초에 다량의 채권을 창출했다. 미국에서는 담보의 140%로 제한되었지만 영국에서는 상한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런던에서 거래를 하면 많은 경우 레버리지를 최대 400%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 IMF는 이런 방식으로 약 4조 5천억 달러의 추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의 폭락이 은행 위기로 이어졌다.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서 은행이 확보한 담보물은 그 가치를 잃었고 이런 담보물이 보증하던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리먼은 투자은행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한 축에 속했다. 리먼이 2008년 9월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리먼이 했던 브로커 딜러의 역할은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었으며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악의 체계적인 은행 위기를 촉발했다. 모기지의 증권화 리스크의 구조화. 이 정도 규모의 위기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모기지 시장은 다수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1938년과 1970년에 각각 페니메이 연방주택저당공사와 프레디맥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를 설립, 모기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미국인들이 주택을 어렵지 않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페니메이는 주택 구매자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상업은행을 통해 모기지를 구매하는 식으로 대부업체들을 위한 유통시장을 조성했다. 페니메이는 이런 구매를 통해 지급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프라임 차입자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모기지는 서브프라임이라고 일컬었다. 이처럼 모기지를 일으킨 뒤 판매하는 모델은 대출 비용을 낮춰 미국인의 주택 보유 비율을 50% 미만에서 주택 가격 폭락 전 최고치인 69%로 끌어올렸다. 프레디맥은 이 장에서 논의했던 저축대부 조합을 위해서만 페니 메이와 똑같은 일을 했다. 이 두 정부기관이 했던 일의 규모를 가늠하자면 이들은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의 전체 모기지 대출의 약 절반을 지원했다. 모기지를 일으킨 뒤 판매하는 모델은 모기지를 일으킨 자들인 상업은행이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과 분리되는 과정인 모기지의 증권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 증권화는 모기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렸다. 모기지를 판매한 은행은 페니메이로부터 자금을 상환받았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상환을 위해 모기지 저당증권, MBS이라고 알려진 모기지를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모기지를 투자은행에 전달했다. 두 정부기관이 했던 이런 일은 증권을 거래하는 부가적인 모기지 시장을 조성해 모기지 비용을 더 낮췄다. 놀랄 것도 없이 아마도 투자은행들이 재빨리 선례를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모기지의 광범위한 증권화가 시작되었고 이런 과정은 수십 년이 지나며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었다. 1980년대의 저축대부조합 위기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증권화는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를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투자은행들은 모기지 담보부증권, CMO를 만들어 모기지 저당 증권을 다양한 위험 계층으로 분류했다. 이런 구조화된 금융은 최상위 계층의 증권이 담보물에 대한 최우선 청구권을 가지며 위험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했다. 증권을 여러 계층으로 분류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위험과 수익률 수준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계층을 뜻하는 트렌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채무불이행과 조기 상환의 위험이 더 높았다. 신용평가기관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집단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제외한 최고의 트렌치들은 상환을 할 것이므로 모기지 담보부 증권 CMO는 대체로 최고의 신용 등급인 AAA 등급을 받았다. CMO의 5분의 1만이 AAA 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사실이 구조화된 금융을 최고의 실적을 내는 기업이나 심지어는 10여 개 국가만 AAA 등급을 받는 전체로 본 국가들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게 했다. 2000년대 들어 증권화가 빠른 속도로 퍼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대출 기관들은 더 많은 차입자를 확보하려고 했다. 모기지 대부 업체들은 계약금을 낮추는 것 외에도 이자만 납부하거나 변동금리를 적용하거나 처음 2에서 3년 동안 매우 낮은 티적 금리를 적용한 모기지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주택시장은 중산층의 교외 생활을 상징하는 흰색 울타리가 설치된 집이든 그렇지 않은 집이든 주택을 소유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열의에 찬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리의 모기지 대출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열의에 찬 주택 소유자들은 대단한 도취감에 빠져들었다. 소유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더 부유해질 것이고, 그들이 받은 모기지 대출은 더 나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덜할 것이다. 주택 버블이 터지기 직전 소득 직업 자산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닌자에 해당하는 차입자들이 많아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절반 정도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약 3분의 1 정도는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도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만 주택 버블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다. 주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새로운 모기지 대출의 약 3분의 1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사람 혹은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같은 주요 버블주에서는 이런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했다. 도취감에 취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고, 필연적으로 바로 그 시기에 미국에서 체계적인 은행 붕괴가 마지막으로 발생했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위축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택시장 전체가 동시에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2007년 여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당 증권에 투자된 금액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했다. 은행들은 모기지 저당 증권을 구매하기 위한 재원을 예금이 아닌 도매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마련했다. 도매 자금 시장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현금을 하룻밤에서 270일까지 단기간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을 말한다. 모기지는 상업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정부기관, 더욱 광범위한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이제는 심지어 도매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주택 붐에서 느끼는 도취감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뚜렷이 나타났다. 경제 정책도 주택 붐을 뒷받침했다. 닷컴 버블의 붕괴와 함께 2001년 9일 테러의 충격이 있은 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저금리로 모기지 대출에 따르는 비용이 감소했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당연하게도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렸다. 주택 공급은 연간 210만 호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미국의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뿐만 아니라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 화재나 폭풍 후에 따른 주택 교체 수요를 약 40%나 상회하는 것이었다. 2년 후 연준이 금리를 2004년 6월에 1%에서 5.25%로 인상했을 때 차입 비용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영향을 받았다. 모기지 대출 비용을 올리면 주택 붐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강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각국 중앙은행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이와 관련된 신흥시장 위기를 겪은 뒤로는 미래의 외환위기에 대비한 방어용 안전자산을 비축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수요가 증가했다. 이처럼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차입 비용이 감소했다. 이는 리먼이 참여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성장과 함께 발생했으며 모기지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금리를 인상했지만 주택 버블은 가라앉지 않았다. 물론 모든 버블이 그랬듯이 금리 인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택 버블도 가라앉았다. 미국 주택시장은 2007년에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로는 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GDP 성장률이 바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위축되며 주택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차입자들은 계약금을 최소한도로 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당히 많았다. 2006년 전체 대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2년 전의 6%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 대다수가 계약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주택 가치가 대출 원금보다 낮아지며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들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변동금리 모기지 차입자들도 차입 비용이 늘어 높아진 이자를 매달 내는 것이 버거웠다.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팔아서 대출기관의 빚을 완전히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집을 나와서 집 열쇠를 대출기관에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차입자가 상환을 중단하면 중개업자로부터 이런 모기지를 사들인 투자은행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모기지 중개업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투자은행 장부에는 수백억 달러에 상환되지 않은 모기지 채권이 남았다. 회계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이런 채권은 부실 대출 혹은 부실 채권이 되어 있었다. 은행은 자사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다. 따라서 이제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저당 증권 판매를 원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더욱 어려워져 판매에 어려움이 따랐다.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은 판매가 더 어려워졌고 은행은 자신의 포지션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 제도인 시가평가관행은 동일한 증권을 소유한 회사가 가장 최근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증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투자은행이 모기지 저당 증권을 싼 값에 팔면 이 증권을 보유한 모든 이들에게 하얀 곡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기지의 증권화가 위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킨 덕분에 그 영향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널리 퍼졌다. 투자자들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같은 다양한 종류의 모기지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위험이 어느 한 유형의 차입자 혹은 지역에 집중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주택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가치를 잃고 증권화는 이에 따른 손실을 분산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모두 손실을 본 것은 아니었다. 도이체방크, JP모건, 골드만삭스와 다수의 헤지펀드사를 포함한 일련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신용부도 스와프, CDS를 사들여 모기지 저당 증권에 대한 대규모의 숏 포지션을 축적했다. 그들은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여기에 내기를 걸었다. 투자자들은 마이클 루이스의 저작 빅숏에서 묘사한 것처럼 예상이 현실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 빅숏은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마이클 버리는 주택시장이 무너지는 쪽에 내기를 걸어 8억 2,500만 달러를 벌었다. 이번 불황이 미국에서만 감지된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화된 전체 모기지의 약 4분의 1을 보유했다. 중국은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발행한 증권의 가장 큰 투자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1조 7천억 달러 중 중국의 투자자들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주로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발행한 비교적 안전한 모기지 저당 증권을 보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보유했지만 전체의 3분의 1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럽의 일부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들처럼 행동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연쇄적인 은행의 파산, 구제받지 못한 리먼. 2000년대 초반의 저금리 기조 아래 유럽 은행들이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돈을 벌자 유럽에서는 시장의 과열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2007년 자산 규모로 볼 때 세계 3대 은행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었다. 프랑스의 BNP 파리바, 독일의 도이체방크, 영국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RBS이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대규모 자본시장을 가진 미국과 달리 유럽의 차입자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의존한 데 있었다. 유럽 은행들의 규모는 자국의 GDP와 대비하면 상당히 컸다. 아일랜드 은행들이 가장 컸고 부채는 아일랜드 GDP의 700%에 달했다. 영국과 프랑스 은행들은 GDP의 약 400%, 독일과 스페인 은행들은 300%에 달했다. 또한 유럽 은행들도 미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소매 예금보다는 도매 자금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2006년 여름에 미국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유럽 주택시장도 곧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 해에는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눈에 띄게 하락하기만 했다. 유럽의 주택 소유자들은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자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각 가정이 주택의 가치가 대출 원금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원리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택시장의 폭락은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했다. UBS, 베어스턴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모기지 저당 증권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펀드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9일에 BNP 파리바가 3개의 펀드를 동결한 뒤 미국 증권화 시장의 특정 시장 세그먼트에서 유동성이 완전히 증발,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그 품질이나 신용 등급과는 무관하게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은 진정으로 흔들렸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로 모기지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유동성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어느 은행 임원은 은행 경영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 이젠 물이 없다. 이제는 유럽중앙은행이 절실히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는 2007년 9월 14일에 영국 은행 노던록이 파산하면서 유동성 고갈 위기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노던록은 대출 사업을 위해 도매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는 모기지 대부업체였다. 자금 조달의 4분의 3 정도는 도매 자금 시장에 의존했고 예금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매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고갈되자 노던록은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다. 결과적으로 노던록의 자금 조달 문제는 영국에서 150년 만에 처음으로 뱅크런을 일으켰는데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지점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에서 생생하게 나타났다. 은행들이 자금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일부만 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화에서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은 분별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금보험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에게 예금의 일부를 지급한다에 따르면 최대 3만 파운드의 지급을 보증했다. 나중에 이 금액은 미래의 뱅크런을 방어하기 위해 8만 5천 파운드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금액을 올리면 예금자들에게 예금의 안전이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것이다. 노던록의 파산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유했기 때문은 아니었고 파산한다고 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던록은 미국 투자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도매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그들의 파산은 앞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2008년 봄, 베어 스턴스는 모기지 저당 증권이 갖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베어 스턴스는 미국에서 6번째로 큰 투자은행이었다. 그럼에도 은행 채권자들은 대출 갱신을 꺼렸고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손실을 우려했다. 3월 13일 베어 스턴스는 단기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이 부족했다. 베어 스턴스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염가에 판매하자 미국의 모든 은행은 베어 스턴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신뢰의 붕괴, 더 나아가서는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만 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베어 스턴스의 가장 강한 악성 자산 290억 달러를 장부에서 분리시켜 또 다른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게 했다. 베어 스턴스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제되고는 매각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리먼이 그해 가을에 파산하게 내버려 둔 것은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리먼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한 탓에 모기지 저당 증권의 가치가 급락해 순자산 가치가 하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자 은행들은 대출 갱신을 꺼렸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리먼은 담보물을 넘겨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리먼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 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 자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담보물은 자금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이제는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재융자를 통해 상환하는 것은 파멸을 부를 정도로 비싼 대가를 요구했다. 리먼은 파산을 맞이하기 전에 누군가가 인수해주기를 기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메릴 린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메릴 린치는 도매 자금 시장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리먼과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업 목표를 실현할 기회,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을 모두 갖춘 유니버셜 은행을 설립할 기회를 제시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수 대금으로 500억 달러를 지급했는데 위기 이전 메릴 린치의 기업 가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다른 주요 은행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거나 리먼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은행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자국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우려했고 고든 브라운 총리와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주주들의 승인과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달링 장관은 행크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훗날 이런 말을 했다. 그때 나는 그가 공화당원들에게 또 다른 은행의 국유화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폴슨은 아주 중대한 은행 자본제 조정 계획이라 할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인 TARP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리먼은 곧 현금이 바닥나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 리먼이 도매 자금 시장에서 하던 주요 브로커 딜러의 역할을 과소평가했고 정부의 구제를 보장하는 대마불사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지위는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에 문을 닫으면 파멸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될 은행에 부여된다. 결과적으로 리먼의 파산과 이로 인한 위기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그림자 금융의 불투명성을 부각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시 45분
164년의 역사를 지닌 리먼이 파산 신청을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 파산한 것이다. TV와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종이 상자에 소지품을 챙겨 나오는 리먼 직원들의 모습이 수십 년 만에 맞이한 최악의 위기를 상징했다. 돌이켜보면 리먼을 구제하지 않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서 브로커 딜러로서 리먼의 상호 연결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결정은 여러 해에 걸친 논쟁을 촉발했다. 많은 이들이 이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으로 보고 있다. 리먼이 구제되었더라면 폭락은 면할 수 있었을까?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은행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을까? 버블의 붕괴를 재촉한 신용경색. 리먼이 파산한 이후 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은행들은 다음에 누가 파산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했고 유동성은 고갈되었다. 이런 신용경색은 머지않아 더욱 광범위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시장에서 금리에 반영되는 위험 프리미엄도 급격하게 상승했다. 인터뱅크 시장에서의 차입 비용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재무부 발행 단기 채권과 비교해 최대 40배까지 증가했다. 고위험 채권 금리도 미국 재무부 발행 장기 채권 금리와 비교해 급격하게 상승했다. 리먼이 파산한 후의 상황에서 파산 지경에 놓인 그 다음 대형 금융회사는 또 다른 투자은행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였다. AIG는 금융상품 사업부를 통해 수천억 달러어치의 신용부도 스와프를 판매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리먼의 채권자였던 기업들이 매입한 것이었다. 리먼이 파산하자 AIG가 손실을 보전해야 했다. 리먼이 파산한 날 AIG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고 이에 따라 AIG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담보 가치가 감소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손실이 커지면서 채권자들은 더 이상 AIG의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정부의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AIG는 수일 내에 파산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AIG가 나머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AIG가 보유한 파생상품과 환매조건부 채권의 규모와 증권 업무의 파급력은 리먼보다 더 컸으며 경제가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리먼이 파산한 다음날 연준은 연준법 13조 3항에 의거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AIG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AIG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최대 85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공여를 결정했다. 그 대가로 연준은 79.9%의 지분을 확보했고 AIG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날은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한 날이었다. 가장 오래된 머니마켓 펀드 MMF 중 하나인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가 연준에 고객이 투자한 모든 달러에 대하여 주당 1달러의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고 알렸다. 과거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MMF의 순자산 가치가 주당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리먼이 파산한 후로 뮤추얼 펀드조차 모기지 저당 증권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걱정한 투자자들은 5천억 달러를 인출해 미국 재무부 발행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겨 놓았다. 2008년 9월 19일 미국 재무부는 MMF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막으려고 일정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1930년대 뉴딜 정책에서 미국 달러화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안정 기금을 신속하게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 이런 인출 사태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졌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정부 발행 채권으로 옮기고 공경에 처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공유하는 신용 한도액이 줄어들었고 이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더욱 큰 부담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은행들이 도매 자금의 동결과 함께 손실을 인식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도 대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유럽 은행들의 대출 사업 철수는 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모기지 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용 경색과 리먼 파산의 여파는 대서양 양쪽에서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기를 재촉했다. 2008년 여름, 당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새로운 모기지 대출 중 약 75%를 후원하고 있었다. 이 두 정부기관은 총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저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해 가을 두 기관은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7년에 정점을 찍고 2009년까지 3분의 1만큼 하락했다. 900만 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가격이 50%나 하락한 아일랜드에서는 시장 붕괴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20% 하락했을 때 주택 소유자 10%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공적 자금의 투입, 은행 자본의 재조정. 폭락 초기 정부 관료들은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스스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랐다. 예를 들어 2008년 영국 정부는 로이드 은행의 헬리팩스 스코틀랜드 은행 HBOS를 인수하라고 독려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드레스드너 방크는 더 작은 경쟁은행인 코메르츠방크와 합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제에 나선 은행이 곤경에 처한 인수한 은행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이런 위험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을 원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지분 20%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모건 스탠리를 구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행크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위기가 유동성에 관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좀 더 도발적으로 말하자면 지급 능력에 관한 위기라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제 조정이 요구되었고,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미국 재무부는 수개월에 걸쳐 의미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재무부는 버냉키가 이끄는 연준과 협의해 폴슨 재무장관과 그의 보좌진이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메모라고 부르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최대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구제 프로그램 TARP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승인 요청서의 분량은 단 3쪽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폴슨은 이 법안의 승인을 얻기 위해 동료 공화당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면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화당원들은 이념적으로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폴슨은 민주당의 표가 필요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융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약을 명시하도록 수정되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난 9월 28일, 금융업계의 세금을 부과해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는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음날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 205표 중 140표가 민주당에서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겨우 65표만 나왔다.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은 금세 드러났다. 9월 29일 다우지수는 778포인트나 하락하며 1조 2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10월 3일 하원에서 263대 171의 표결로 통과되기 전까지 의회를 상대로 납세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고 은행들이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쟁이 필요했다. 영국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제 조정에 집중한 데에 영향을 받아 7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사용해 악성 자산을 사들이거나 은행 보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본을 투입해 은행 자본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법안이 통과된 지 몇 시간이 지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며 정식 법률이 되었다. 잇따른 유럽 은행들의 위기. 대서양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식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1년 전에 노덜록에 구제 금융을 제공한 것이 앞으로 탁 7일의 전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도매 자금 시장에 의존했으며 RBS와 같은 대형 은행들과 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브래드포드 앤 빙글리와 같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백기사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구제에 나서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은 그해 9월에 브래드포드 앤 빙글리의 지점을 인수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다. 포티스를 구제한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각국에 GDP의 3%에 달하는 총 3천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이 제안을 지지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은행들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유럽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의 구제 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미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초조해졌고 결과적으로 10월 초 유럽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영국에서는 RBS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은행 구제 계획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2,500억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정부 지폐와 교환할 수 있는 영국은행의 특별 유동성 제도에 따라 2천억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영국의 8대 주요 은행들은 자본제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브라운 총리의 노력이 상황을 진정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 시장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리먼을 구제하지 않은 미국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니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인터뱅크 시장과 증권화 자산 시장이 얼어붙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작동시킬 것을 약속했다. 위기 대응의 중심에 선 미국 연준의 활약.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미국의 9대 주요 은행들이 TARP를 통한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우선주를 소유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당좌 예금에 대하여 연방예금, 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발행하는 채권도 일정 금액까지 보증을 받기로 했다. 그렇게 미국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총 12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미국 재무부는 TARP를 널리 이용하도록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한 은행들이 정부 기금을 받는 데 따르는 오명을 없애고 이들이 시장에서 선별되어 매각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다. 유력 은행들도 체계적 은행 위기에서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 자사의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했다. 그러나 TARP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로부터 시티은행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차대조표에 3,060억 달러의 부실 자산을 포함하고 있던 시티은행의 시장 가치는 한 달 후 폭락 이전 가치의 10분의 1인 205억 달러로 떨어졌다. 위험에 노출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시티은행도 도매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분투 중이었다. 그리하여 시티은행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부가 우선주를 소유하는 조건으로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곧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선례를 따랐고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의 생존을 위해 소유 지분을 늘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책임은 미국 은행들에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유럽 은행들보다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났다. TARP는 모든 주요 은행의 자본제 조정을 추진했고 시티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추가 자본을 투입한 것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지급 보증을 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이보다 덜 포괄적인 유럽 대륙의 노력과 대조를 이루는 움직임이었다. 당연히 중앙은행들도 특히 신용시장에서 장애를 없애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 측면에서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했던 역할은 놀랍기만 했다. 연준은 위기의 중심에서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 가을에 위기가 조성되자 기간 입찰 대출 창구를 설치, 은행들이 예전에는 주로 기업어음 시장에 의존하던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270일 이내 만기가 되는 무담보 단기 채권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어음 시장도 얼어붙었다. 연준은 자산 유동화 증권과 부채담보부 증권 CDO를 담보로 받아들였다. 기간 입찰 대출 창구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2009년 초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약 5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여름 연준은 4주 동안 모기지 저당 증권을 받고 미국 재무부 발행 단기 채권을 제공하는 기간증권 대출 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광범위한 종류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국고채 전문 딜러 신용 창구도 운영했다. 연준은 런던에서 영업하는 미국 은행의 자회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정책이 영국 시장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준은 기업어음 시장의 위기를 맞이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 금융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연준은 최고 품질의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기업어음 매입 창구를 설치했다. 이 창구는 위기 동안에 7,37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대출을 제공했다.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도 얼어붙어서 2008년 11월에는 기간 자산 유동화 증권 대출 창구가 설치됐다. 이 창구에서는 높은 등급의 소비자, 신용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광범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별된 차입자들에게 5년 만기의 대출을 제공했다. 그 후로 2009년 초 연준은 양적 완화 QE를 시작하면서 비전 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에 착수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주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같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기업이나 은행은 이렇게 받은 현금을 지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돈은 새로 찍어낸 화폐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고 경제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대체로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양적 완화의 규모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의 종류가 양적 완화를 비전통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연준은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을 매입했는데 평소에도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준은 평소와 달리 모기지 저당 증권도 매입했다. 연준은 어려움에 빠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제는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보증하는 품질이 더 나은 증권을 매입했다. 2010년까지 이렇게 해서 연준 장부에 오른 증권이 약 2조 달러에 달했다. 유럽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시장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연준이 매입한 모기지 저당 증권의 절반 이상이 유럽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나온 것이었다. 2007년 8월 유럽 은행들이 이길물 대출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인터뱅크 시장에 최초로 유동성을 지원한 기관은 유럽중앙은행이었다. 1년 후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은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은행들이 미국 도매 자금 시장에 노출되고 의존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달러화였다. 연준은 1960년대에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고정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확립된 도구를 적절히 개편했다. 이를 통해 연준은 통화 수합 라인을 활용해서 영국 은행의 달러화를 빌려줄 수 있었다. 이는 연준이 그 대가로 보증금을 파운드화로 받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두 중앙은행은 합의된 환율에 따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거래를 되돌려놓기로 약속했다. 연준은 이자 수입을 챙겼는데 영국 은행은 이 비용을 통화 수합 라인을 이용하는 은행들에 전가했다. 따라서 은행들이 시장에서 달러화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했다.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과의 통화 수합 라인은 2007년 12월에 설치되었다.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오스트레일리아 준비은행, 뉴질랜드 준비은행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멕시코, 한국 및 싱가포르의 중앙은행과의 통화 수합 라인도 추가되었다. 이제 미국의 자금 시장에 의존하는 유럽과 그 외 지역의 중앙은행들도 달러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역의 일부 중앙은행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수합 라인을 최대한 활용했다. 유럽의 14개 중앙은행들은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한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던 2008년 12월에 5,800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하던 통화 수합 라인을 활용했다. 연준은 통화 수합 라인에서 약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후원자라는 연준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의 위기였음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기를 원하는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 총 매입액은 서브프라임 위기 동안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에 1조 4,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을 소유했는데 이는 2007년에 약 9천억 달러에서 상당히 증가한 규모였다. 이런 사실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럽이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한 방법. 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유럽연합, EU는 곧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에 직면했다. 2008년 10월 27일 헝가리는 IMF 그리고 EU와 2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헝가리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몽골 등 EU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도 그 뒤를 따랐다. IMF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예방적 차원의 신용을 제공했다. 또한 IMF는 예방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신용 창구를 설치했다. IMF는 전면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제 프로그램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런 지원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를 위하여 8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콜롬비아, 멕시코, 폴란드에 제공되었다. EU로서는 더욱 뼈아프게도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은행들은 동유럽에서 실시한 대출로 오스트리아 GDP의 절반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스웨덴 은행들은 발트해 연안의 금융시장을 지배했다. 두 나라의 은행들이 지역 최대 규모의 대부업체였기 때문에 이들이 철수하면 대출 시장이 무너질 수 있었다. 따라서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브뤼셀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유럽투자은행, EIB를 소집해 비엔나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냈다. 세계은행 등은 은행의 자본재 조정과 신규 대출에 사용할 자금으로 245억 유로를 내놓았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17개 범유럽은행 그룹은 자회사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대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12년에 IMF가 발간한 이 같은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외국 은행과 비엔나 이니셔티브 죄인을 성인으로 만들었는가? 였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은행이 위기를 일으킨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출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성인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보호막을 설치했지만 또 다른 취약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아직 단일 통화에 가입하지 않은 EU 국가들이 유로화에 대해 환율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바로 유로존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로화에 대하여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국을 떠나는 자금 때문에 환율을 계속 고정시킬 수 없다면 비엔나 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국 통화에 대하여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면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처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웨덴의 주요 은행인 스웨드뱅크와 노디어뱅크가 보유한 대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대차대조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유럽위원회는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지적하면서 이 국가들의 평가절하 단행을 반대했다.
IMF는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 대체로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기를 권고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국가에서 대체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가 자국 통화 가치가 30%까지 하락하게 둔다면 세계 시장에서 수출품 가격이 30%나 더 저렴해질 것이다. 라트비아 기업들이 이런 평가절하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비용을 30%나 절감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춰 그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트비아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대신 유럽위원회, IMF, 세계은행, EBRD,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의 협력으로 구제되었다.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라트비아는 GDP의 무려 32%에 달하는 구제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긴축을 실시했지만 유로화에 대한 환율은 계속 고정시켰다. 그러자 실업률이 30%로 상승했고 교사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공공부문 임금은 35%나 삭감되었다. 매번 신흥국들을 긴장시킨 연준의 조치. 연준의 조치들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시장에 수조 달러가 투입되면서 투자자들은 조달 비용이 저렴해진 자금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다. 서브프라임 위기에 빠지지 않았던 신흥국들은 더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보유한 달러화를 신흥국으로 옮겼다. 2008년 펀드 투자자들은 신흥시장에 9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6년이 지난 2014년에는 이보다 50%가 넘는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3년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경제 지표가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에 따라 9월에 열리는 차기 연준 회의에서 월별 자산 매입액을 8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감액하는 양적 완화 축소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2014년 중반에는 양적 완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전에 연준이 몇 주에 걸쳐 신호를 보냈지만 버냉키의 발언은 긴축 발작을 일으켜 그해 여름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달러화 표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를 꼽고 5대 취약국이라고 불렀다. 이 국가들의 경제 상태는 외채가 많아서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투자금 회수에 취약해 일장에서 논의했던 1990년대 후반의 신흥시장 위기를 떠올리게 했다. 따라서 이 5대 취약국은 금리를 인상해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유혹했다. 또한 자본 통제를 부과했는데 외국 자본이 떠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2013년 9월에 열린 G20 회의에서 신흥국 재무장관들은 연준을 향해 연준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연준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 맞추어져 있다. 연준은 미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세계 경제를 생각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위기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럽의 은행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선 이유였다. 신흥시장 위기에는 연준이 행동에 나설 만한 잠재적 영향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9월 18일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고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자 인도 같은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는 안정되었다. 연준은 봄 이후로 경제 전망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조정했고 아직은 경제가 통화 지원 정책을 철회할 정도로 충분히 강건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당시 맡고 있던 BBC 프로그램을 위해 뭄바이에서 시카고 대학교 교수이자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는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가 사상 유례 없이 폭락하고 있던 9월 초에 총재직을 맡았다. 우리가 만났을 때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60을 향해 가고 있었고 70이었을 때보다는 강세를 보였다. 연준은 그간의 정책을 고수했고 인도는 라자니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 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다. 그는 록스타 경제학자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얻었고 여성 팬들에게서 편지를 받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그런 일이 남편과 같은 학자에게는 상당히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달에 연준은 또 다른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 국립은행과 통화수업 라인을 상설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 조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록 통화수업 라인은 이들 6개 중앙은행 사이에서만 가동되었지만 달러와 유동성의 영향력이 다른 국가로도 간접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은 항상 연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수업 라인을 확장할 수 있었다. 연준이 취한 조치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 경제 전체에 걸쳐 달러화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세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미국의 역할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흥국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흐름이었지만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그들의 주요 수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침체는 원자재 가격 붐의 종식에 기여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신흥국의 공업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상을 두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4년에 중단되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브라질과 같은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를 위축시켰다. 2015년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중국. 서구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반면 신흥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2015년에는 또 다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었다. 이번에는 중국이 주목을 받았다. 유럽과 달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금융위기 내내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수출 부문은 금융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해외의 변화된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의 더딘 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2015년 6월 중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3주 만에 무려 30%나 하락하며 약세장에 접어들었다. 중국 주식시장은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투자자들과 그 밖의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떠받치도록 요구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8월에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했고 당연하게도 정부가 또다시 개입했다. 이런 현상은 9월에도 반복되었다. 2016년 2월까지 중국의 벤치마크 주가지수는 지난 여름 이후로 거의 절반 정도 하락했다. 5대 취약국의 위기는 미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기는 달랐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경기 침체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반응하면서 2015년 8월 24일 다우 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한 달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히 중국과 같은 대외 경제적 요인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가격 설정자였다. 중국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가격 수용자였다. 이는 다른 신흥국의 경제와는 다르게 중국 경제의 건전성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연준은 이제까지의 정책을 고수했다. 그해 연말 미국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되면서 연준은 10년 전인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중국발 위기 우려로 2016년 초 원유 가격이 배럴당 2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약 15년 전에 시작된 원자재 가격 붐 이전에는 볼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볼 수 없던 수준의 가격이었다. 원자재 시장은 규모가 큰 다른 신흥국들이 침체를 겪는 동안 원유를 비롯해 그 밖의 여러 종류의 원자재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도 급격하게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도 원유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개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장을 떠받치려는 중국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특히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기반을 두게 되는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면을 드러냈다. 비록 중국 정부의 금융 부문에 대한 관리가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는 않았지만 재정 부양책과 신용붐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들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더 익숙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공급 사슬이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디플레이션, 즉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의 위협은 사라졌다. 연준은 2016년이 끝날 무렵 또다시 금리를 인상했다. 이 시점에 비로소 신흥국들, 특히 중국이 잠재적 위기를 피해가고 경제 성장도 서서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937에서 1938년에 더블 딥이라는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30년대와는 다르게 2010년대에는 이를 피해갔다. 이제 경제를 뒷받침하던 정책을 너무 이르게 철회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신뢰를 회복한 미국. 세계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취감에 관한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주택 버블이 터지기 이전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지속되던 특별한 시기였다. 사람들은 색다른 형태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미국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 과열에 빠져들었는지,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새로운 약어들을 남겼다. 그 여파는 놀라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금융위기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특히 미국 도매 자금시장이 세계의 자금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 며칠 동안 은행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은 은행이 결국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유럽보다 먼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1930년대에서 교훈을 얻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 달러와의 위상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연준의 역할이 분명해졌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유럽의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금융 붕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붕괴를 저지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미국의 기관들은 주택버블과 이와 관련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해서 전혀 무능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었다. 또한 연준은 너무 이르게 긴축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경제를 뒷받침하던 정책을 계속 유지했는데 이는 1929년의 대폭락 이후 일어났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또한 은행 자본을 재조정하고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한 것도 주요했다. 대공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다시 찾아온 붕괴, 겨우 회복한 신뢰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